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온라인에서 개최된 이번 2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이슈를 다룬 YTN 보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분야별 보도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간 유튜브에서 소비된 다양한 YTN 콘텐츠까지 위원들의 다채로운 분석으로 채워진 2월 정기 회의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YTN의 애청자라면 한 번씩은 보셨을 잠깐 쉼 콘텐츠. 뉴스 사이에 방송되는 이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채널을 YTN으로 고정해 두시면 계절의 변화를 담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회의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틈틈이 YTN 보도를 보면서 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화면 관련인데요. 특히 유세 현장의 화면 영상이 다른 지상파나 다른 또 그 보도 전문 채널에 비해서 YTN이 상당히 좀 단조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특히 궁중 유세 장면에 있어서 이거는 좀 편파적인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화면 구성 같은 경우는 매우 단조롭고 윤석열 후보의 화면 같은 경우는 부감샷이라든지 풀샷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그런 화면 구성으로 돼 있어서 과거 90년대 계속 방송 뉴스에서 지적됐던 일종의 그 편파적 화면 이런 거에 이게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의 차이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명동 유세 어느 나라에도 굴하지 않는 나라 만들 수 있다라는 뉴스가 6분 5초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에 연단에서 연설을 하고요. 그 유세 현장에 모인 군중들을 보여주는 화면이 6차례 그 유세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데 동일합니다. 똑같은 화면인데요. 심지어 카메라가 뒤에서 군중들을 잡고 있는데 군중들의 예를 들어 뒷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명동에서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였는지, 군중들의 표정은 어떠한지, 반응은 어떠한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 서해안 집중 유세, 이재명 부패의 몸통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궁중의 규모, 그다음에 그 응원하는 열기, 그다음에 모인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잘 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 유세 장면이 대규모 군중이 서울 명동 유세, 그다음 부산 유세 다 있었을 텐데 후보 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국 내에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종의 차별이 있다고 느끼실 정도였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 화면이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지국 유세 현장에 저희가 다 카메라 기자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파랑 저희랑 같이 풀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세 라이브로 보시는 화면은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그 풀 화면입니다. 당연히 그 후보들 샷에 대해서 1:1 원칙과 그 시간까지도 저희가 항상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고 공직 선거운동 시작하고 매일 후보들 유세를 꼭 하루에 한 차례씩 정도는 전한다는 그 생생하게 육성을 전하는 게 또 나름 유권자들 판단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하고 나서 뭐 경쟁 채널도 따라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고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기자 배치가 안 돼서 어느 한쪽에 풀샷 구성이 안 되면 양쪽 다 안 한다. 뭐 그냥 양쪽 다 똑같이 원샷으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원칙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원님이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그 균형 감각이 만약에 저해되는 화면 구성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위험성은 저희 사전에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고 다만 현장에서 원샷 구성에서 제어 안 되는 부분은 이게 풀이기 때문에 타사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자율적으로 구성된 카메라 기자들 풀에서 운영을 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샷에 대한 어떤 질의 차이 이런 게 있을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런 요인이 있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겠죠. 예, 근데 저희가 의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YTN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국제 뉴스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해왔고 또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국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국제 뉴스들을 발빠르게 잘 보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그 호준석 국제부 기자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서 저도 재밌게 봤고요. 영상 설명들이 잘 이렇게 연결돼서 전쟁의 참상을 좀 비극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간 YTN 뉴스가 국제 뉴스 파트가 상당히 약하다고 평가돼 왔는데 수년 동안 이제 국제적인 상황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국제뉴스의 YTN이 좀 더 역량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이제 국제뉴스하고 국내의 사정들을 조금 엮어서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다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해외 각국의 사정과 국제 정치 차원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도될 수가 있다면은 지금보다 더 몸에 와닿는 뉴스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뉴스 역량 강화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뉴이처의 상당 부분이 너무 정치 뉴스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제가 계속 뭐 암만 그 대선 전국이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그렇게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리포트가 있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경제와 관련된 앵커 리포터라서 사실 좀 반가운 마음에 상세히 좀 들어봤는데 OECD 물가 상승률 뭐 관련해서 그 뉴스캐스트에서 보도된 거를 다시 재인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1월 물가 상승률이 OECD 38개 중에서 29위다. 그러면서 또 G20하고 G7 물가 상승률하고도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뭐 상대적으로 뭐 낮은 편이다 라고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제 정부 부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 부채를 우리나라는 적게 늘리고도 민간 소비가 많이 증가한 나라고 또 뭐 그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별로 낮지 않은 나라다라는 이제 또 자막을 보여주면서 자막하고 그다음에 그 화면하고 또 멘트가 좀 조금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굳이 그 물가 상승률을 국제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나라가 전체 뭐 OECD 국가 중에서 매리고 이런 게 여전히 뭔가 뉴스거리고 중요한 뭔가 하도록 먼저 던져진다는 것 자체가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 전체 분량 중에서 정치 뉴스가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조금 경제 뉴스가 나왔는데도 그런 뭐 논의 없이 그냥 또다시 그 최근에 정치권의 논의가 또 많이 되고 있는 그 정부 부채 문제를 사실 엉뚱하게 좀 거론을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거라 앞으로 좀 신뢰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브리핑이 있는 저녁, 그 내 맘대로 탑3 이런 게 계속 남아 있는데 최신 뉴스가 브리핑이 있는 저녁은 2021년 4월 22일, 내 맘대로 탑3는 더욱 심각한데 2019년 8월 21일 이게 계속 최근 뉴스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 9월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뉴스 업데이트를 지난 11월 달에 해가지고 북극해 얼음 또 취약 징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때가 또 최신 자료로 여전히 지금 남아 있어요. 3개월 뒤에.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별로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위의 비판이나 평가는 좀 혹시 별로 반응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별로 걱정하지 않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회의 중에 급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래전에 중단된 코너여서 이제 아카이브 자료 형태로 메뉴를 막아놓거나 아니면은 과거 코너 보기 이런 식으로 메뉴명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리뉴얼할 때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뉴이처 앵커리포트 관련 내용인데요. 공약 비교는 어디서라는 표제 아래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의 분석 내용을 보도하셨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대선을 앞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주고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매우 잘 하신 보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도 전문 체대인 YTN에서 상기와 같은 좋은 공약 비교를 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시청자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선 후보의 공약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시청자위원회에서 하셨는데 그런 게 좀 보도가 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웠다. 향후 있는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점에서 공약 비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보도를 YTN에서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대선 앞두고 계속해서 정치권으로부터 좀 거센 공세를 받았던 뉴스가 있는 저녁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선 뉴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2월 11일부터 17일 동안 기간 동안에는 25건 중에 22건이니까 8, 90% 되고요. 대선 뉴스가 많은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거의 두세 건 제외하고는 전부 대선 뉴스니까 사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YTN 보도 채널이라는 특성상 하루 종일 뉴스가 되는 와중에 다른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정치 뉴스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가 있는 저녁만큼은 이미 특색이 확실한 뉴스인 만큼 같은 대선 뉴스라도 어떻게 다르게 소개할 것인가 또는 대선 뉴스가 꼭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대선 뉴스만 소개하고 다른 이슈들을 좀 소개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물론 대선이 굉장히 임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은 저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건 물론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고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2월 11일부터 2월 17일 기간 대선을 한 달 남겨놓은 이 시점에는 대선 뉴스 중에 특히 의혹이나 논란 관련 보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 쪽 의혹 또는 논란 보도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 의혹 보도만 8건 나왔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관련해서 딱 한 건 나왔거든요. 의혹 또는 논란 보도가. 이게 물론 시기마다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공세를 받고 있는 게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다, YTN이. 왜냐하면 시기마다 분절적으로 보면 그때그때 뉴스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월 12일부터 17일 기간에도 이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 소위 말하는 특권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보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정 후보 의혹이 쏠리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8대1은 좀 큽니다. 이재명 후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의혹이 없었느냐. 대장동은 계속되는 의혹이었고 이때 당시 또 이미 김혜경 씨 의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런 쏠림은 조금은 불필요한 공세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균형을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점에서도 균형을 맞췄고요. 또 타 매체와 달리 다른 뉴스 프로그램과 달리 뉴스가 있는 전혀 확실히 후보 행보 보도 반복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적으로 본 게 퀸 와사비가 나오는 와플 뉴스 채널에 올라오는 안녕 대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보게 돼서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해서 봤는데 이게 조회수가 많을 때는 40만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대선 프로그램 중에서는 시청자 이용자들의 호응을 사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잘 봤고 정치에 대한 관심, 뉴스에 대한 관심을
젊은 층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와플 뉴스 채널에는 이런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뉴스가 아닌 조금 재미있는 콘텐츠들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YTN 구성원들의 활약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녕 대선과 같은 뉴스 웹 콘텐츠에서도 YTN 구성원들의 활약이 늘어나야 장기적으로 볼 때는 YTN으로서나 한국의 이 보도 채널이라는 매체의 미래에 있어서나 YTN 구성원들의 활약이 뭐 뉴스를 벗어나서도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대선 앞두고 했던 그 안녕 대선 콘텐츠나 그리고 또 스타들 참여 투표 캠페인 이런 것들이 이제 종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획을 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 이 위원님 말씀 새겨서 기획을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이슈들. 하지만 그거를 흥미롭지만 가볍지 않게 또 가벼우면서도 그것이 또 우리에게 뭔가 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그 내용으로 다루어진 것이어서 전 참 좋게 봤거든요.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을 맞이하면서 정말 꼭 생각해봐야 할 이슈들 그리고 또 정책에 있어서도 빠뜨리고 있었던 그들조차 빠뜨리고 있었던 정책들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이슈들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그런 코너였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대에게가 그래도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정치 양극화에 대한 위험성 경고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대에게서 마지막으로 다뤘던 주제 역시 정치색 다른 사람과는 결혼도 안 한다였어요.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는 설령 가족일지라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어버린 그런 현실의 그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저 역시도 심심치 않게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또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유권자 성향 또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양극성 성향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디어가 이러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양극화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영리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스스로는 다른 견해에 귀를 닫고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흥미로운 기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유권자를 위한 기획보도 그대에게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는데요. 예상했던 결과지만은 연구자와 함께 조사하고 가독성 있게 보도해서 답답한 현재를 진지하게 분석했던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인신 공격성 보도들이 유권자들한테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유권자 측면에서 접근한 기획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선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가야 될 길 또는 사회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문가적 시각과 또 일반인의 시각에서 가독성 있는 전문적인 분석으로 무장된 기획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좀 그대에게라는 그 기획 보도를 굉장히 좋게 봤고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의 그런 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 지금 그 세대는 그 성별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공약을 좀 더 접근해서 찾아봐야 되는지를 유도하기 위한 쪽으로 유권자 분석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였는데 그 내용들이 다 보면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일종의 가공한 프레임을 벗어나서 유권자 개개인 분들이 조금 더 정책을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권해드리고 때로는 일단을 그 주요 이제 공약은 짧게나마 소개해드리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공약 소개는 아니지만 사실 공약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의미가 좀 강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했던 거고 그게 한 10개 정도가 나갔고요. 지방선거도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유념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YTN에서도 사실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022 대선이라는 이제 별도의 이제 코너를 만들어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보트 포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잘 봤었고, 또 여론조사 부분도 상당히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그 페이지상에 보게 되면은 후보별 정책 비교라고 해서 그 정당 정책이라든지 후보자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이제 누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YTN의 어떤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비교된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정책 보도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YTN에서 사실 정책 비교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정책 비교를 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YTN의 의견이 좀 담긴 그런 보도들이 좀 같이 좀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선 페이지에 그 후보별 정책 비교 이 부분에 이제 YTN 독자 보도 내용들이 이제 빠져 있다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좀 더 나은 페이지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그 침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YTN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기사들 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좀 심층적인 기사는, 그리고 심층적인 어떤 전문가 패널 구성은 아주 그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난민과 관련된 외신을 인용 보도하는 수준으로밖에 기사량이 많은 것은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해서 대규모 난민 사태에 대한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영상 기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단신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난민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좀 대담을 이어가는 그러한 심층 보도가 사실은 정치권 뉴스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좀 난민과 관련된 지점들을 좀 잘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분단 국가이고 유엔군이 당시에 파견됐었고 북한군이 부산까지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진공한 상태에서 우리도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와 결부시켜서 시청자들에게 좀 이해를 구한다면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경제적으로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대선 법정 토론을 YTN이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하는 것조차도 지상파 방송들의 반대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YTN이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튜브만으로도 중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또 법원에서 기각명령을 내려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올 때마다 이런 해프닝을 벌이는 것보다는 미리 이 의제를 좀 심사숙고하셔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만을 고민하는 부서나 인력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뭐 비슷하게도 최근에 OTT 방송의 한계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OTT에 대한 신선함이나 효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텔레비전과 뭘 봐야 될 간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예를 들면 브이로그 형태의 새로운 뉴스 포맷이나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지금 색다르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앞에 문제와 결부해서 이야기하자면 YTN에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혹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부서나 인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감히 그럴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2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대통령 선거 사전 선거 소식과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동해안 산불 소식까지 이어진 긴박한 주말이었습니다. 산불은 지금도 진화 작업 중인데 불길이 빨리 잡히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5일 YTN 모니터 보고서 보겠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 삼척으로 확산, 여의도 11배 산림 피해, 동해안 산불 비상, YTN이 새벽 3시 50분부터 실시간 산불 확산과 진화 상황, 주민 대피 상황 등을 전했다. 또 시간대별로 전문가 대담을 구성한 방식은 돋보였고 산불 확산이 심한 이유와 산불 대처법 등 실시간으로 궁금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완성도 있게 전했다고 평했습니다. 실시간 상황과 함께 대책까지도 심층적으로 전한 입체적인 보도였다는 것입니다. YTN은 공식적으로 재난방송사가 아니지만 재난 발생 시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취재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산불 현장에 기자만 12명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재난 현장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전하는 YTN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도 소중한 뉴스가 됩니다. 제보의 창은 늘 열려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자주 쓰인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포털에서 사전 투표와 동상이몽으로 함께 검색해 보면 많은 매체가 사전 투표 결과에 대해 여야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이때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동상이몽을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같은 입장인데도 목표가 저마다 다름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야가 대선이라는 같은 침상에 있고 목표는 자기 당 후보의 당선이라는 점에서 동상이몽이라고 헤드라인을 쓴 것 같습니다. 같은 입장인데도 목표가 저마다 다를 때 쓴다는 사전의 설명과는 살짝 결이 달라 보입니다. 여야의 입장 자체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다른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여야 동상이몽, 이것보다는 높은 사전투표율, 여야 해석은 제각각 또는 높은 사전투표율, 해석은 아전인수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더 정확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습니다.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사자성어 하나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태평천하. 산불 뉴스를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의도 면적이라 하면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축구장이나 다른 걸로 묘사를 해주시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YTN은 중립적인 방송을 목표로 해서 시청자들한테 정확한 팩트를 뉴스로 전달해 주도록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함없이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사실의 근거에 준하는 진실한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